네, 리스닝 투게더에 와주신 모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 휴일인데 이렇게 미술관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행하는 리스닝 투게더는 코리아나 미술관 시랩 8.0 코러스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1회차를 시작으로 5월 29일, 6월 19일 이렇게 3번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합창은 왜 위험한가? 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리스닝 투게더의 3회차를 이끌어 주실 최인선 아트 디렉터님은 2011년부터 풍월당 유리텔 클래시카에서 클래식 음악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해오셨고요.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실 임가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바이올린 수석으로 2005년부터 정말 많은 연주를 선보여 오셨습니다. 그럼 박수로 두 분을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인선이고요. 우선은 설명을 오늘 드릴 게 너무 많은데 조리 있게 잘 전달이 되기를 바라고, 처음에 들었던 음악이 저희가 안녕하세요 누구 이렇게 시작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말이나 언어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서 음악으로 먼저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고 우리 가진 선생도 너무 좋아하시는 레알투 스트라우스의 모르겐이라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그 곡을 또 이게 여기 공연장은 아니지만 전시장 층고가 높아가지고 너무 잘 들렸는데 좋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우선은 저는 뭐 아까 소개를 해주셨고 시랩의 이 코러스라는 주제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코러스 합창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생각조차 안 해보셨던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미술관에서 음악의 코러스를 얘기할 때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늘 저희가 생각했던, 너무나 그냥 켜켜이 생각했던 주제였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이제 음악에 대한 사랑을 그냥 얘기를 해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임가진 바이올리니스트랑 저희가 이제 같이 이게 하게 됐는데, 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쓸게요. 그래서 선생님과 저는 한 10년 정도 지내면서 음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10년 동안 많이 했고, 그게 이제 뭐 특히 오늘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여러분께 뭔가 이렇게 오늘의 시간을 즐기면 좋아요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음악을 제가 먼저 들려드렸던 것처럼 저는 뭐 공연, 특히 전시장에 갈 때는 그렇지 않지만 공연장에 가기 전에는, 공연을 보기 전에는 꼭 와인 한 잔을 먹거든요. 왜냐면은 요새는 음악을 다 저녁에 하잖아요. 저녁에 연주를 하는데 낮에 계속 일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영혼과 몸에 막 이렇게 막 달라붙은 것들을 좀 걷어내고 음악을 듣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와인 한 잔을 딱 마시면 그게 약간 쫙 하고 차분해지면서 뭔가 기분이 좀 다운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음악을 들으면 훨씬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그거를 음악을 듣기 위한 나의 리추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저희는 오늘 말러나 베토벤의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 그거는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들을 뭐 굳이 우리가 막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연주자로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감상자로서 어떻게 듣는지에 대한 포지셔닝으로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그런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중에 라캉이라고 있는데, 프랑스 정신분석학자 라캉이 했던 말인데, 인간이 처음에 딱 태어나서 6개월 후에, 아이가 6개월 후에 나의 육체를 느낀대요. 나의 육체를 느끼고 상상적 자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딱 태어나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울고 막 그러다가 6개월쯤 됐을 때, 이거는 조화로운 거구나, 이건 나쁜 거구나, 이건 어떤 거구나, 이런 분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거를 라캉은 상상적 자아가 생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상상적 자아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언어가 들어오죠. 언어의 체계가 들어오면 언어의 체계는 상상적 자아를 용서하지 않거든요. 구분짓고 정의하고 뭐 이거 아니면 저거, 절대적으로 나오는 게 언어잖아요. 그 이후에 비극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막 이거는 누구는 이쁘다 그러고 누구는 나쁘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약간 그때부터 이제 자아가 생긴다. 그때부터 이제 비극이 이제 생긴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모두가 우리 응애 하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최초의 육체적 상상적 자아를 겪었었고, 육체적 경험을 오로지 잘못된 것 없이, 그냥 완전한 잘못됨 없이 즐겼던 그 최초의 육체적 경험, 육체적 그 상태, 그냥 들으면 좋고 그냥 들으면 소름 끼치고, 이게 왜 소름 끼치지, 이건 왜 좋지, 이게 아니라 지적인 게 아니라 정말 육체적인 느낌. 그렇지만 음악은 육체를 굉장히 건드리지만 어떤 것도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되지 않고 휘발되어 버리거든요. 그거를 오늘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트로가 길었고, 임가진 선생님은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일어나지 말라 그랬나? 네. 습관이 돼서. 바이올린을 하지만 말은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임가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연주자한테 말을 시켜가지고. 네, 그래서 원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자리가, 저는 연주하는 자리인 줄 알고 승낙을 했는데, 섭외 받았을 때. 근데 나중에 지금 이렇게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말을 해야 되는 자리라 그래서. 근데 빼박인 게, 제가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부탁한 거라,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 앞에서 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제가 메모를 수도 없이 그래서 오늘 마음은 무겁지만 여러분을 막상 뵈니까 진짜 반갑고, 한 분 한 분이 다 들어오네요. 이렇게 무대에서는 객석일 때는 조금 멀리 보이는데, 오늘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저도 색다른 경험이고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서울시향에 약간 미소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지휘자 바로 뒤에서 한방 미소를 짓고, 어디에서나 이제 임가진이다 약간 이렇게, 이제 저는 사실 선생님의 팬이었는데 이제 우연히 알게 되고 이런 너무 소중한 사이가 됐는데, 임가진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 특히 우리는 연주자들, 특히 너무나 유명한 솔리스트 외에는, 특히 전 세계에 있는 오케스트라 다 마찬가지겠지만, 오케스트라 단원이 말을 잘 하진 않죠. 말할 자리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연주만 하면 되지 뭐 굳이 말을 그렇게 하지만, 말하면 큰일 나요. 잘려요. 리허설 때 말하면.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선생님이랑 같이 항상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 심오한 바다가 너무 느껴져서, 도대체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있길래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약간 외계인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진짜 저는 자주 해요.
근데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을 드려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음악과 연주 이거를 좀 정말 진솔하게 듣고 싶고 그거를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가진 음악이라는 게 사실 연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분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처럼 그러니까 딱 10시에 출근해서 빡 하고 집에 가서 그냥 가족들이랑 지내는 그런 식의 아티스트가 있는 반면 정말 눈 뜰 때부터 베토벤을 생각하고 말러를 생각하고 막 바흐를 생각하고 이런 연주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후자인 경우에요. 완전히 자기를 쏟아 부어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뭐 아주 간단하게 언제부터 하시게 됐고 이거를 하시는 그 인가진한테 음악에 대한 게 어떤 건지. 네, 그 우선은 그 인선 디렉터님이 얘기한 아침에 출근해서 그 리허설 마치고 퇴근해서 가족에게 돌아가는 아티스트는 굉장히 바람직한 아티스트예요. 건강한 아티스트.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하고 또 성향상 뭐 하나에 빠지면 이렇게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성향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부모님이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는 의문이지만 만 5세에 미국에서 처음 악기를 접했어요. 근데 그러고서는 제가 스토리가 조금 복잡한데 딱 10초만 말씀드릴게요. 그 미국 2살 때 가서 미국을 그러니까 거의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중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중학교 때 부산을 갔어요. 부모님 저기 직장 이전으로 거기서 부산 중학교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서울예고를 올라와서 그때 악기를 계속 했으니까 그리고 다시 미국 갔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집으로 다시 간 거예요. 제가 익숙한 곳에. 그랬는데 부모님은 계속 여기 한국에 계시니까 제가 어느 순간 어차피 제 옛날부터 생각했던 게 40이 되면 제가 지금 50이거든요. 근데 40이 되면 부모님 나라에 가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미국 졸업하고 이 직장 찾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고의 전환을 좀 했어요. 40까지 왜 기다려? 20대 때 가면 되지. 그래서 20살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부산 시향에 취직을 했어요. 부모님 계시는 부산에. 취직은 연주자입니다. 그 부산 시립교향악단에 그 바이올린 단원으로 입단을 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재밌게 살다가 그 서울시향의 정명훈 음악 감독님이 그때 마침 그 재단법인으로 다시 설립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그 자리가 났어요. 공채가. 그래서 제가 오디션을 해서 서울로 온 지 지금 19년째, 서울시향 19년째 지금 단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향 19년째 저 수석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죠? 어마어마하십니까? 네. 박수. 처음이에요. 누가 이렇게 박수 쳐주고. 저도 몰랐는데 말씀을 드리고 내년이 20주년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진짜.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연락 드리면 맨날 그냥 항상 연습하고 계시고 그냥 항상 연습하고 있어 아니면 악보 보고 있어 이 말씀밖에 안 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20년은 서울시향이고 그 전부터 하신 거니까. 네, 네. 지금 거의 27년인 것 같아요. 선생님에게 연습이란 뭔가요? 고통이에요. 벗어나고 싶어요, 진짜로. 근데 음악을 제가 이번 이 자리를 이렇게 말하는 게 어색하고 힘들지만 내가 인선이라고 불러도 돼요 혹시? 네. 인선이로 인하여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지금 다시 리프레시하고 다시 다른 각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저처럼 눈높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음악을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행복했다. 이 자리를 이 2시간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인선이 아까 여러분한테 부탁한 게 따로 있지만 저는 그 첫사랑 회복
저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여러분은 그 첫사랑의 향기를 그러니까 다시 아니면 사랑의 향기가 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해가 지날수록. 그래서 그리고 점점 깎이고 점점 겸손해져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아까 인선이가 연습은 뭐냐 고통인데 연습을 하는 이유는 에센스 진리를 향해서 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는 그 사랑을 이해하는 아직도 멀었지만 그 고통을 참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릴 그 베토벤하고 말러 설명에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표정해야죠. 네. 여기 임윤찬이 아닌데 누구지? 선우이 아니요 임윤찬 맞아요. 임윤찬이에요? 네, 네. 유명해지고 나서. 이게 이제 서울시립교향악단 새로운 예술감 음악 감독이 오셨죠. 네. 오늘도 저기 이 얍 지휘자가 요새 막 유퀴즈에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히딩크 친구. 네, 유명해지셔가지고 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얍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게 이번에 그 스페이스 C의 그 8.0 스페이스 C 8.0 주제의 메인 워드였어요. 니체가 한 말이거든요. 비극은 언제나 코러스였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조금 더 이제 이 오늘 코러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니체는 코러스를 일컬어서 자연의 최고의 표현이자 신탁과 지혜의 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연의 최고의 표현, 자연은 인간, 그리고 말은 합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게 니체는 이거를 또 비극이라고 했어요. 이게 곧 비극이다. 비극이라고 우리가 뭐 셰익스피어 비극 이런 비극 얘기 생각해 보면 영웅들의 몰락이나 아니면은 뭐 서로 상반된 것들이 만나면 비극이 오잖아요. 남자 여자 비극이고 뭐 달과 해 뭐 이런 약간 상반된 것들이 만나면 비극이지만 그 비극이 만나는 게 그 리추얼이 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뭔가가 상반된 그 것들이 만나서 그게 비극이라는 단어로 정의가 되지만 그게 곧 만남이 곧 치유와 연대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니체가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이제 그럼 자연의 최고의 표현이란 뭘까? 여기서 자연의 최고의 표현이라는 게 뭘까? 사실 선생님이랑 저랑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서는 이런 느낌이 오죠? 이게 어디서 오는 느낌이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런 걸 제가 선생님한테 항상 물어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저희 니체의 글로 많이 스터디를 해가지고 그 자연의 생식력, 그 성본능에서 올라오는 기쁨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그게 곧 자연의 에너지라는 거죠. 자연의 에너지가 코러스를 향하는 그 길에 있는, 그러니까 뭐 하나 딱 셀렉 이게 아니라 그냥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흐르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이때 그런 그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서 극단적인 어떤 상황은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게 이제 뜯어져 나와서 팍 하고 뜯어져 나오는 그 순간 제일 우리가 설명하기 좋은 건 출산. 아이를 낳을 때 상고를 겪고 문이 열리고 아이가 나오고 아기가 울면서 나오잖아요.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게 곧 그 울음이라는 게 그 에너지인데 그 울음의 에너지가 비극의 근원이고 그게 코러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건 뭐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조금 무리 될 수가 있지만 이런 걸 생각해보면 출산도 있고 열매 우리 뭐 귤 뭐 이런 것들 빡 하고 열면 탄생이 있고 열매가 있죠. 그리고 꽃도 망울을 댔다가
꽃이 쫙 피면서 탄생을 하죠. 그러면 그 쫙 하고 탄생하는 순간 나오는 비명, 그게 비극이자 코러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곧 해결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해결.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얘기할 건데 오늘 그거에 가장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고 얘기했던 작곡가가 베토벤이랑 말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베토벤,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베토벤이 어떨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 저희가 생각하는 베토벤과 말러는 조금 재밌어요. 저희가 생각해도 제가 생각 재밌는데 물어보면 안 되죠. 물어봐도 돼요? 나중에 아 나중에 대답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베토벤에 대해서 아니, 평소 때 너무 좀 편하게 혹시 베토벤에 대한 생각을 왜냐면 여기 그 다양한 분들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베토벤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저도 힘들어요. 네. 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에서 서울시향이랑 선생님 레코딩 참여하셨죠? 서울시향이 레코딩 참여했던 베토벤 합창 9번을 실제로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 글로벌이죠, 이거. 그죠? 예, 네, 서울 맞아요. 아니고. 예. 그래서 엄청난 거죠, 이거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야. 뭐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한 국가의 수도에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 있는 교향악단, 국립교향악단, 서울시의 교향악단이죠. 그 서울시의 교향악단이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앨범을 낸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이게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뭐 다양하게 그런 맞아요. 것들을 이게 약간 여담이지만 베를린 필 같은 데나 뭐 미넨 이런 뭐 세계적인 뭐 뉴욕 필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갖고 있는 집단이 항상 그 경제학과 연결하여서 그 오케스트라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그 나라의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 성장과 동일해요. 비례해요. 그거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물론 뭐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은데 오케스트라의 수준, 그 오케스트라가 무슨 연주를 하는지, 어떤 곡을 하는지 그거는 곧 그 시민과 그 국민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얘네들이 핑퐁핑퐁 되는 나라야. 그러면 그만큼 경제 성장이 높고 그만큼 수준이 높다는 거겠죠. 그 수준이라는 게 막 뭐 높고 낮고 이런 걸 떠나서 모두를 이제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겠죠. 그 나라에. 그래서 뭐 약간 또 살짝 여담이지만 한참 그 서울시향의 여담은 아니다. 서울시향에서 진흥숙 선생님이 아르스 노바라는 현대음악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저는 그걸 진짜 빼놓지 않고 봤었는데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자의 음악을 한다는 게 현대 미술도 마찬가지로 현대 음악을 해야 되는데 시향은 지금 안 하고 있죠. 지금은 안 하고 열심히 할게요. 네, 얘기 근데 들어보니까 열심히 해야 근데 되겠다. 그것들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정말 절정일 때 정명훈 감독님과 진은숙 감독님 그리고 이제 시향의 그런 단원들이 했던 되게 많은 업적들이 있는데 그때에 이제 되게 대표가 되는 레코딩이죠.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어떠셨어요? 처음 저는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좀 많이 영광되고 제가 생각나는 그 일화는 사실 합창단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 저희가 어차피 악기를 배울 때도 사람 목소리에 가장 근접하게 뭐 비브라토라든지 그런 거를 배우고 활 긋는 것도 다 사람 목소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어차피 숙제니까. 근데 합창단을 그렇게 가까이서 보는데 인상 깊었던 건 그거예요. 그 목소리 코치가 따라왔어요, 유럽에서. 일부러 초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할 때 저희 왜 그렇잖아요. 뭐 이 복부에서 뭐 목, 성대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아요, 노래할 때. 근데 그분이 합창단도 100명이었는데 죄송해요. 자꾸 이런 몸짓을 하는 거예요. 바디로 이렇게 가사를 할 때도.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여기서 소리를 내라고. 두 머리에서 이마에서 나가야 된다고, 소리가. 그럼 갑자기 했던 게 아니에요, 이 목소리 아닌데 내 말은 이렇게 땅에 있던 목소리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이올린 할 때도 좀 적용시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되게 영감 받은 게 이 음반 녹음하면서예요. 네. 그래서 그
차차 얘기하겠지만 진짜 그 목소리와 그 악기의 그것과 그리고 베토벤, 그러니까 우리가 베토벤 합창교향곡을 얘기하면 지금 생각할 게 너무 많긴 하거든요. 감상자 입장에서 베토벤도 알아야 되고 그 시대도 알아야 되고 레코딩 했던 사람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곡에 나오는 그건 뭔지도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게 막 이렇게 분석한다는 게 아니라 막 너무 많은 게 들어와요. 이 합창교향곡을 딱 들으면 너무 많은 게 들어왔는데 그냥 하니까 하고 항상 이 베토벤은 지금도 송년음악회 매년 송년음악회에 전 세계에서 지금도 단골. 이게 18세기 19세기 사람인데 1820 몇 년에 죽었거든요 베토벤이. 그때부터 베토벤 합창교향곡이 초연할 때는 베토벤이 거의 귀가 안 들리 거의 끝에 이제 했던 곡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게 400년이 넘은 거죠. 그렇죠. 지금도 아마 어딘가에서 연주하고 있을 건데 맞아요. 그 힘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연주자한테 들으면 이게 계속 연주를 하는데 선생님 그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악기라는 게 오케스트라 이거 심포니와 반주로 하는 것과 오케스트라 그 베토벤은 마치 연주자도 노래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네. 음악이다. 네. 이런 말씀 하셨었는데. 네, 네. 네. 그게 그러니까 말러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연주자로서 베토벤을 연주를 하면은 그 합창하고 내가 분리가 되고 반주가 아니라 같이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뭐 리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은 그냥 그 작곡 기법인 것 같아요, 베토벤의. 근데 말러는 너무 광대하기도 하지만 합창과 오케스트라 반주라 그래야 되죠? 그 연주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그래서 아까 제가 늘 사람 목소리에 대해서 늘 듣고 이제 하는데 베토벤 연주하면서는 가사가 잘 안 들려요. 알고 있지만 가사를. 근데 말러를 같이 합창단하고 연주를 하면은 가사가 들리고 가사가 궁금하고 이렇게 돼요. 약간 멀게 느껴져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그런 부분들이 신기한데 그 베토벤 지금 저희 이제 영상을 볼 건데 그 전에 베토벤이 있었던 시대를 이제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베토벤은 뽕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들어도 이 합창교향곡이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여러분 되게 자극적이지 않아요? 바바바바 막 도파민 막 나오고 막 권력적으로 막 뭔가 막 해야 될 거 빠시 막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보면 베토벤은 프랑스 혁명이 거의 끝날 때쯤 태어났어요. 그 시기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엄청난 수혜를 받은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베토벤 이전은 모차르트가 있었죠. 그러니까 베토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모차르트 키드였어요. 키즈. 그 베토벤의 아버지는 되게 유명한 궁중음악가의 테너였고 자기 아들인 베토벤을 모차르트처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베토벤은 거기서 이제 뭐 하이든한테도 레슨을 받고 뭐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베토벤은 막 이런 말도 하거든요. 세계 최초의 프리랜서다. 얘는 궁정음악이나 뭐 이런 종교음악에 관심이 있었지만 거기에 취업하진 않았어요. 본인이 계속 패트론을 찾고 후원자를 찾고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하고 싶어서 연주했던 사람. 모차르트가 그거에 물꼬를 열었고 베토벤이 그걸 수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고전 음악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중주, 오중주니까 귀족들이 즐기던 음악이에요. 사실은 대중음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귀족들이 자기 살롱에 이렇게 연주자들 모아놓고 4명, 5명씩 이렇게 하면 왕이 나 물에서 놀 때 하는 음악 만들어줘. 그러면 그게 핸델의 수상한 음악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만들어주고 이런 음악이었는데 그게 베토벤 때 깨진 거예요, 사실. 근데 베토벤이 그래서 왜 자꾸 베토벤 하는 이유가 그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도 그런 일화들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데 베토벤 시대 때는
혁명이 있고 나서 귀족이 아닌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들이 돈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해야 돼요. 상인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피곤하죠. 그럼 저녁에 공연을 봐요. 원래는 클래식 공연을 저녁에 보지 않았죠. 그래서 왜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뭐 11시 음악회 이런 게 다 그때 나온 그런 모티브들이에요. 원래 음악은 되게 그 우리 생각하는 그런 음악인데 사중주 같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베토벤이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이런 시대적 반응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인들이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이제 공연장에 와서 공연을 보는데 사중주 오중주 하면 졸리잖아요. 너무 졸리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토벤은 합창도 그렇고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너무 자극적이고 세고 강하고 막 그런 것들에 반응하는 상대, 그러니까 뭐든지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거예요. 베토벤 음악 그때 합창교역은 그랬어요. 지금 이것들이 계속 그 이후에도 많은 이제 뭐 이게 그랬던 것들이 있지만 그거를 좀 듣고 생각해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정말 재밌는 게 하다 보면 계속 그 역사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볼 거고 카라얀 거를 처음 들을 거예요. 카라얀은 베토벤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게 가장 유명한 부분인데 이게
1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부분 1분도 안 돼요. 1분이 세상을 바꿨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거를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런 거를 어떤 오케스트라의 거기 안에 들어가는 그 지금 들으신 거에는 갈등과 중재와 해결이 있거든요. 베토벤의 음악, 베토벤의 악보를 본다는 거는 약간 인류의 비밀을 우리가 이렇게 캐보는 느낌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 앞에는 없죠, 스코어가. 네. 여기 지금 이제 이게 끝물인데 여기 앞에 카라얀 영상에서 보시면 처음에 카라얀 영상 처음에 그 남자들 등이 막 이렇게 보이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등에서 오는 에너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설명하기 전에 제가 너무 재밌게 본 게 지금 이게 베를린 필이었거든요. 근데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비난을 많이 받고 지금은 이제 언제 여자가 처음 입단을 하냐면 1982년.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돼서 되돌아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막 붕괴했거든요. 어떻게 남자들만 오케스트라 들어갈 수 있어 말이 안 돼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데 내가 계속 지금 악기를 4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남자들이 가지는 그 태생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 육체적인 그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악기는 노래는 소프라노 여자가 할 수 있는데 악기는 남자들이 주로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지금 힘드니까. 하여튼 그런 제가 영상 보면서 지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영상 앞에 그 남자 분들의 활을 보면은 일사천리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싸우는 거예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그래서 그 대위법으로 얘기하면 fuga라는 거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베토벤이 악보를 보면은 지금은 안 나와 있지만은 이 갈등 요 부분에는 총보에 보면은 리듬이 빠빠빠빠빰 빠빠빠빠빰 이렇게 가는데 그게 통일되지 않고 첼로가 양바담 바담 가면은 세컨드 바이올린 저희 파트가 야따따따따따 치고 가고 뺏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뺏어오는데 갑자기 비올라에서 아니 우리 차례 하고 탁 치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 정신이 없어요. 8분음표는 계속 가고 있는데 언제 쉬고 언제 들어오는지는 이제 베토벤의 대위법을 보면 그게 갈등인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치고 받고 그랬는데 언제 끝나 근데 진짜 완전 최고조로 막 볼륨도 그렇고 포티스모로 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예고 없이 호른이 아까 보셨지만 호른 두 대가 옥타브로 빠밤 빠밤 빠밤.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폭탄 터지기 전에 소리가 될 수 있지만 잘 생각하면 이게 내 심장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라. 흥분하지 마라. 그래서 계속 가요. 근데 악보 되게 간단하죠. 버담 그리고 점점 조용해져요. 그리고 그거를 오보가 받아요. 넘기셔도 돼요. 그래서 받아서 너무너무 재밌는 게 다시 한번 앞에 거 봐도 될까요? 여기 보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한번 알고 이제 다음에 연주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피아니스모예요, 지금. 가장 작은 그 볼륨인데 관하고 현하고 피아니스모로 두 마디 사이에 해결이 딱 돼요. 폭발해 버려요. 어디로? 그 다음 이 합창 부분. 1분도 안 되는 분량이지만 세상을 바꾼 합창이 두 마디 사이에 터져요. 그래서 합창은 이렇게 수직적으로 가잖아요. 점 4분음표로 보시면은 조금 멀어서 좀 작지만은 이렇게 줄로 나란히 가지런히 가고 있는데 현은 계속 쪼개요. 8분음표로.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은 유니선이에요. 현이. 그러니까 똑같은 음을 하고 있어요. 다른 영역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파워풀할까? 왜 이렇게 감동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현은 현대로 똑같은
같은 목소리 내고 있어요. 그러나 voice, 그러니까 합창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 이제 영상 하나 더 트는 걸 알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그 수가 싸우는 그 갈등. 서로 들리려고 서로 목소리 계속 크게 내는 거예요. 더블 베이스까지 합류. 끝날 줄 모르는 싸움. 두 마디 안에 이제 세상이 바뀌어요. 이거군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아이러니가 뭐냐면은 저는 관객분들 항상 존경하는데 뭐 나중에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때만 일어나 있었다고. 근데 이게 합창이 들어가는 건 작곡가 입장에서는 아마 그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합창까지 넣고 가사까지 넣었겠죠. 근데 70분 넘어요. 이 베토벤 9번이. 1악장부터 참아야 돼요. 1악장도 반복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모티프나 주제 반복이. 참고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2악장도 무한 방법으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3악장은 심지어 느려요. 그리고 4악장도 처음에 뭐 어떻게 정신이 없이 막 시작하고 첼로가 막 할 말이 많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거 언제 뭐야? 그런데 장담하건대 그거를 참고 인내를 하면 두 마디까지 딱 참고 인내를 하면은 오는 감동은 자다가 일어난 사람보다는 10배는 많을 거예요. 100배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인내하는 것도 이것도 참 어떠한 괴로움이나 고통일 수 있는데 인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클래식 공연을 오면 보상이 있다는 거 그거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이러고 다음 영상은 이제 마지막 피날레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현재 살아있는 크리스티안 틀레만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고 여기는 빈 뮤직 페라인이에요. 황금홀. 우리가 아는 신년 음악회 하는 곳이죠. 근데 지휘자는 도대체 뭐예요? 아니 너무 지휘자는 좋은 지휘자는 뭐 어떻게 판단을 하겠냐마는 저조차도 뭐라고 입을 대기가 어려운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오케스트라 아까 말씀드렸죠. 음악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연습하고 그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이고가 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생각해 보시면 음악하는 사람 저도 친구는 별로 없는데 그 음악하는 사람들 잘 안 사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이고티스티컬한 그 나 중심적인 사람 1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탄생하냐면은 집단적 괴물성 100개의 심장을 가진 괴물이 탄생한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지휘자는 그거를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좋은 오케스트라일수록 제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자아가 강해도 한 가지 앞에서는 겸손해요. 지휘자 노노노 악보 앞에서는 다 겸손해요. 그래서 이 나와 있는 이 악보에 내가 약속이잖아요. 이게 충실히 나와 있는 그대로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써 있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성경책도 다르고 달라서 여러분 이미 눈치채신 분 계시겠지만 제가 하나님 얘기하고 그래서 저 기독교인 맞고요. 근데 성경도 열심히 읽어요. 근데 성경을 내가 이거를 잘못 조그마한 단어 해석이나 단어를 잘못 얘기하면 뜻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근데 그래서 조심해야 되잖아요. 뭐 성직자들이. 근데 마찬가지 음악가들도 악보에 나와 있는 대로 베토벤이 아까 8분음표 그렇게 많이 써놨는데 하나라도 틀리면 갑자기 화성이 바뀌어 버려요.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제 동료들에 대한 존경은 있고 그다음에 지휘자가 그거를 통제하는, 그러니까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분명하다 이거예요. 네. 감동입니다. 공연을 이제 베토벤 합창교향곡은 공연을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언젠가 이제 보게 되면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하시지 않을까. 네, 지루하더라도 꼭 기억해 주세요. 조금만 참으면 된다. 참으면 네. 합창이 탄생하고 네. 합창은 곧 탄생이고 내 안에 많은 것들이 탄생하는 그 시간이 네.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시간이 왜 위험한 걸까요? 그게 비극이고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땐 네. 저희가 같이 우리가 그 합창은 왜 위험한가라는 제목을 정하면서 전 사실 이거 보면서 제 개인적인 레퍼런스가 저는 이제 이 베토벤의 아까 카라얀도 그렇고 이 틸레만도 그렇고 너무 이제 권위적이고 권력적인 느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휘자라는, 저는 사실 여기 완전히 아까 완전 군대처럼 얘기도 하셨지만 지휘자가 통솔을 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사람들 그리고 음악 자체도 그래서 히틀러가 베토벤 음악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고 실제로 그 나치당에 관련된 영상을 보면 베토벤 교향곡이 그 프루트뱅글러와 함께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카라얀 아까 보셨지만 영상 카메라 워킹이 아래서 위를 잡고 이렇게 막 샷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지금은 이거 비는 이렇게 잡지만 카라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권위적으로 잡거든요. 근데 그게 왜냐면은 선동을 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베토벤 음악은 어쨌든 선동을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깨끗한 물질이라서 더 위험한가 보다 그러면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아까 말씀 자연의 숭고함 뭐 이런 걸로 해석하는 사람도 물론 많은데 이 베토벤 음악에서 오는 그 선동은
굉장히 세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악보에는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왜 이런 선동의 마음을 들게 할까? 왜 이렇게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이 음악을 활용했을까? 왜 우리는 이걸 들으면서 도파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하면 어쨌든 모든 건 다 악보에 답이 있지만 그게 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역사적으로 활용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험한가라는 표현은 그걸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소스로 있어요, 제 안에. 그래서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위험은. 합창은 위험한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미지근하지 않다는 거죠, 합창은. 합창은 미지근하지 않아요. 분홍색, 노란색이 아니에요. 빨간색이고 그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정확하게 이거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고 어떤 선동성을 갖고 있고 그 선동성을 어떻게 내가 방향성을 하냐에 따라 세상은 이제 다르게 보이겠죠. 내가 이걸 갖고 있고 내 이걸 느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에 따라 그 선동의 결과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합창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항상 다가오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메시지가 아닌 사람들이 그 합창을 좀 제대로 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진 쌤 다음에 뭐 김용희 미학자랑 하림 가수랑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떼창, 선동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코러스를 얘기할 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클래식으로 시작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할 거라서 떼창의 원조죠. 네, 이런 게 네, 그쵸. 맞아요. 합창이 떼창의 원조고 맞아요. 우리가 아이돌 그 공연을 볼 때 소리를 지르고 합창을 하잖아요. 같은 맥락. 그게 왜 어떤 파워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그 선동성, 그 위력, 힘 이런 게 뭘까? 그게 음악의 힘인데 그 음악의 힘은 곧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떤 한 방향을 갖고 합창을 하는 거잖아요. 같은 메시지를 갖고 엄청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 5분만 쉬고 이제 말러 2부에 시작하겠습니다. 돌아오시질 않네요. 어디 가신 거죠? 빨리 오세요. 이게 말러가 언제적 녹음이시죠? 이거? 2000 그대로? 2010년 것 같아요. 만들어서 2011년 발매였던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유럽 투어 가셨어요? 레코딩하고 그때 선생님 네, 네, 아. 네, 네. 그러면 말러로 유럽 투어 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 유럽 투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갔는데 마지막에는 차이콥스키 6번으로 갔다 오고 이거는 음반은 따로. 네. 말러 우리는 베토벤보다 말러를 훨씬 좋아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저랑 네, 네, 선생님 맞아요. 제가 아까 왜냐면은 이거 토크 구상하면서 저는 너무 당연히 관객들 오시는 저랑 지금 마주보고 있는 분들이 말러를 더 좋아하겠지 하고 얘기했더니 인선이는 베토벤 더 좋아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오늘 미션은 가시기 전에 베토벤만큼 말러 좋아하게끔 만드는 게 미션입니다. 네. 말러는 어렵죠. 어렵고 그게 어려운 이유가 너무 이제 그 불협적인 연주를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베토벤은 지겹지만 여기는 짜증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겨운 거랑 짜증나는 거가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겨운 걸 참는 게 더 크냐, 짜증나는 걸 참는 걸 더 크냐. 어려운 질문. 네, 삐까삐까긴 한데 저 그 베토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도 좀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아까 리허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훌륭한 연주자나 지휘자는 이렇게 별을 달고 태어난다. 타고나야 된다. 노력해서 되는 거니까 연주자는 당연히 노력해야 되지만 타고나게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 아는 모 음악대학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교수들이 애들이 입학을 하면 천재 비천재를 나눠서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안에서. 어디 한국에서요? 네, 말할 수는 없죠. 네. 왜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연주자라는 거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왜냐면 그게 저는 이제 이걸 제가 단선율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 엄청난 내러티브가 있겠죠 그 안에 교육에서는. 근데 그거를 듣고 되게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말러도 그렇고 베토벤도 그렇고 베토벤은 프랑스 혁명에 아까 수혜를 봤다고 말씀드렸고 말러는 세기말 빈의 수혜를 봤죠. 전쟁 1차 세계대전 바로 전까지의 그 세기말 빈 20세기 초반 그때에 이제 엄청난 수혜자죠. 그때 비는 뭐 어마어마했죠. 코코슈카, 오토 바그너, 뭐 클림트, 실러, 에곤 실레,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뭐 우리가 아는 바우하우스 창립한 그 분의 뭐 그 바우하우스의 창립을 하는 그 시기에 그것도 있었고 그래픽 아트가 시작된 시기고 그리고 분리파 이런 거 나왔죠. 말러는 이제 우리 그때 베토벤은 뭔가 신의 찬양 뭐 평생게 베토벤은 그러니까 좀 찌질하다면 둘 다 좀 찌질해요. 솔직히 인생을 보면 베토벤과 말러 둘 다 베토벤은 평생 짝사랑을 했고 말러는 한 여자만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알마 말러라는 여자가 딴 남자한테 가죠. 그렇죠. 그분이 이제 바우하우스 창립했던 그 사람이 뭐더라? 바우하우스 창립을 했던 발토그로피우스 그 사람이 이제 바우하우스 창립자인데 그 사람과 알마 말러가 사랑에 빠지거든요. 엄청난 여자인데 그 여자를 사랑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아는 뭐 박찬욱 감독님 영화에도 몇 번 나오고 했던 그 5번 사악장 사랑의 악장이 그 여의 이제 음악으로 나왔었고 뭐 이런 일화들이 되게 많은데 그 세기말 비인의 그 너무 풍성했던 그 시기에 엄청 잘 나가는 지휘자였어요. 말러는 엄청 잘 나가는 지휘자였고 근데 본인은 곡을 썼죠. 교향곡을. 그렇지만 말러가 살아있을 때 한 번도 이 교향곡이 연주된 적은 없어요. 죽고 나서 연주가 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좀 엄청난 뭐 열등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말러의 음악을 들으면 어쨌든 1번부터 뭐 천인교향곡까지 끝까지 가게 되면 여기는 결국 사랑이거든요. 결국엔 사랑 얘기를 계속해요. 여기는 베토벤이 신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얘는 사랑이 구원이야. 물론 엄청난 막 서사가 막 나오지만 결국에는 모든 거의 구원은 사랑이다. 돌아가는 곳이 사랑이다. 네, 사랑이다. 사랑만이 구원을 한다. 그런 이제 자기가 실제로 텍스트도 많이 썼고 그런 식으로 뭐 발표도 많이 했고 했는데 그 말러는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항상 저는 선생님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말러를 들으면 막 그냥 너무 그 스토커 같은 사랑이 느껴져요. 네. 왜요? 어떡해요? 그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진득한 그런, 그러니까 쪼개지지 않고 막 계속 파고 들어오는. 네, 그냥 막 계속 파고 들어오고 그 방법론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방법론이 아니야. 말로는. 그게 이제 불협이라는 제가 말을 썼지만 그런 메시지들이 이 모든 1번, 2번, 3번 뭐 나중에 이제 5번, 6번 뭐 막 적적쭉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도 생각이 하지만 저는 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러가 연주자한테는 거의 만족도 1위예요. 그러니까 연주자로서 악보를 보고 나면 연주 끝나고 나면 왜냐면은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선율이 각 파트를 너무 이해를 잘 했기 때문에 그 내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야라는 느낌 받을 때는 또 당연히 상식적으로 악상 기호를 forte 크게 하라고 또 하셨고 너는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파트가 아니고 너는 받쳐주는 파트야 했을 때 또 피아노를 써주시고 이런 것들 상식적인 연주자한테 매우 상식적인 작곡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케스트라 플레이어로서. 반면에 베토벤은요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지가 않아요. 지판을 짚고 핑거링 그 손가락 번호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내가 연구를 훨씬 많이 해야 돼 말러보다는. 그래서 만족도에서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아름다운 작곡가지만 하고 나면 그리고 연습하고 나서도
이렇게 조금 내가 뭘 했는지 탁탁탁 드러나는 작곡가가 말로인 것 같아요. 연주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렇게 여기 악보를 여기도 이제 제가 선생님이 미묘한 텐션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었어요. 네. 이게 이제 2번 사악장 부활, 2번 오늘 저희는 말러 2번 부활을 들을 건데요. 말러 2번의 사악장 부분이에요. 미묘한 텐션이라고 한 게 아까 또 연결해서 얘기하면 왜 짜증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불협 때문에 그 짜증이 날 때는 불협이 너무 강하게 가다가 해결이 안 나고 다음으로 넘어갈 때가 짜증이 나거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중가요가 듣기 쉬워요. 편해요. 왜냐면은 갈등 하자마자 바로 해결. 그 다음에 해주거든요. 그다음에 또 갈등 넣으면 또 바로 해결. 그게 145 화성. 그거는 너무 이론적인 얘기가 안 해도 되는데 시각적으로 보시면 이게 지금 불협 화음이 나오거든요. 말러가. 근데 그 미묘한 텐션이라는 게 해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방향만 제시해요.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이 시각적인 이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각 라인이 어떤 라인은 내려가고 어떤 라인은 올라가고 어떤 라인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너무 야한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튼 저희는 음악 얘기를 때 예, 지렁이가 이렇게 가듯이 이렇게 꿈틀꿈틀 거려요. 이 사악장이 굉장히 느리고 아름답고 조용한 악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들어보긴 할 거죠.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악보를 못 보시더라도 그냥 그래픽적으로 그냥 대충 음원을 선만 이렇게 들으면서 보시면 돼요. 정명훈 선생님 걸로 듣겠습니다. 네. 직접 연주하신.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 연주로 들려주실 건가요? 아니요. 이게 아니 왜냐면은 이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 악보도 그렇고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근데 음악가들이 얘기하는 1도, 2도, 3도, 4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러가 그런 거를 굉장히 이용을 했는데 혹시 저는 거 왜 목소리가 아웃가 예를 들면 여기서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3도로 안 벗어나요. 3도 아래 2도. 그래서 이동 폭이 좁아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감동이 밀려오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한 1도에서 8도. 음악 용어에서 8도가 옥타브거든요. 같은 음이 올라갈 때가. 그때 점프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1도, 2도, 3도는 이렇게 있다가 8도가 이렇게 올라갈 때예요. 목소리가. 거기서 그 공간에서 갑자기 왜 베토벤에서 제가 코치가 이렇게 노래하라고 그랬잖아요. 합창단한테. 그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말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맨 처음에도 제가 어떤 라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라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각 파트의 선율을 어떤 라인을 가만히 있고 어떤 라인은 움직이잖아요. 근데 움직임 안에는 반드시 텐션이 있어요. 그 텐션은 도수가 낮으면은 수리랑 똑같네요. 도수가 낮으면은 그냥 이렇게 가다가 도수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8도, 10도, 12도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확 올라와요. 어떤 감동, 육체적인 반응이.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인데 다시 넣을게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우리 점프하잖아요. 번지 점프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인간은 중력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위로 점프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위로 점프하는 경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 느낌은 없죠. 음악에서는 방금 지금 옥타브 쫙 올라갔던 그 느낌? 근데 우리는 점핑해서 내려오는 기분은 알잖아요. 그거랑 좀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높은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올 때 상승 음악을 들어요. 저는 물리적으로 내려가요. 근데 귀로는 계속 이거 지금 말로 들어 라라라라 하고 올라가는 그런 음악을 듣잖아요. 엄청난 엑스타시가 옵니다. 맞아요. 희열이죠, 그게. 네. 저는 그런 약간 중독자여가지고 그런 짓을 자주 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그 순환? 저는 연주를 안 하니까 모르지만 그죠. 근데 에너지가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어떤 라인이든지 상승하는 라인이 반드시 있어요. 교향악에서는. 그럼 그 라인을 올라가고 하지만 정점을 찍고 하강하는 라인도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X예요, X. 그러면 요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만나면 그 지점이 보통은 해결 지점이에요. 보통. 그래서 그게 폭이 클수록 훨씬 더 이렇게 그 해소력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그래서 짜증이 좀 덜 나실 거예요. 이제 아시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4악장이었고 저희가 이제 이 앨범 둘 중에 하나를 들어보려고 저도 뭘 듣고 싶을지 몰라서 이게 두 개를 다 챙겨와 봤는데 이게 이제 요 부분인데 요 부분 아카펠라 부분입니다. 네. 네. 아카펠라가 나오는데 잘 안 보여. 잠깐만요. 네. 예, 네, 맞아요. 예. 아카펠라고 이때 아카펠라가 나오다 갑자기 이제 또 솔로가 나오죠. 소프라노 솔로가. 도수 높게 이제 끄집어 올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 경험을 한번 음원으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육체적 상상력 자아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31번부터 듣는 거지. 지금 아카펠라 든 네. 아카펠라 든 그때부터 레코딩은
지금도 좀 고민되는데 주빈 메타를 들을지 뭘로 들을까요? 메타를 들을까 아바도를 들을까요? 아바도가 둘 다 빈필이에요. 레코딩. 오케이. 주빈 메타 들을까요?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악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사람 목소리. 아까 연주해드린 옥타브가 이 옥타브예요. 또 나왔어요. 그 8도. 소프라노는 10도를 띄웠고. 그 약간 느끼셔지시죠? 그런 제가 말씀드린 안 느껴지나요? 제가 이제 말로는 이게 참 저도 프롤당 다니면서 정말 제가 5년 넘게 일하면서 거기서 수많은 애호가들과 전문가들과 뭐 단원들과 상대해보면 말로 진짜 힘들다고 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안 될지 안 돼서 재밌는 건데. 근데 연주자 입장에서는 연주자는 너무 재밌어요. 네. 말로가. 그래서 이제 이제 절정으로 가죠. 네. 절정으로 이제 47번 큰 번 47번부터 여기 그 번스타인 있다가 지금 들으신 이 모티브가 나중에 엄청나게 거대하게 대미를 장식하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악보인데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여러 가지로 오늘 참 중복되는 단어들이 많은데 아까 제가 연습이 고통스럽다 그랬잖아요. 근데 소프라노가 아까 이렇게 높게 10도를 이렇게 무리에서 나와서 10도를 탁 날랐잖아요. 그때 그 단어가 고통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가사는 나중에 뭐 화면으로 띄워도 되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되는데 그 47번 제가 47번 뭐 하면 이런 게 큰 숫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러 악보에서는 그 사람이 너무 철저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지휘를 하셨기 때문에 오케스트라가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딱 자기 부분을 정해서 작곡을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작곡했으니까 큰 숫자를 이렇게 부여를 해요. 그래서 이게 마디수가 아니고 47번부터가 피우모소 이제 심장이 조금 뛰면서 합창이 들어오면서 이제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베토벤은 약과예요. 70분이고 이거는 90분을 참아야 돼요. 그런데 참으면 그만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상승한다고 그 희열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냥 들으시면은 맞아요. 네, 이거는 되는데 사실 악보를 네. 막 더 그거 할 필요는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어나 이런 내용이 중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러도 베토벤도 둘 다 개혁가의 작곡가죠. 개혁을 한 사람. 베토벤은 뭐 당연히 그렇고 말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작곡한 곡을 한 번도 연주를 못했댔잖아요. 그 당시에 말러의 권력은 어마어마했거든요. 빈필주의자였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고 그런 이제 상황들을 보면 말러는 그 당시 우리가 아는 요한 스트라우스 음악 따다단단 딴딴딴딴 이거가 나왔던 시대예요. 근데 요한 스트라우스가 그 본인이 이제 만든 가극 중에 박쥐라는 곡이 그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게 그 시대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요한 스트라우스의 그 곡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꿀 수 없으면 있는 게 행복이지. 바꿀 수 없으면 그냥 잊어버려. 뭘 그 생각을 해. 그냥 그게 행복한 거야. 인간은 뭘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막 분석하려고 그러고 왜 해결하려고 그러냐. 그냥 잊어버려라. 그게 행복이다. 그런 시대였어요. 완전히 그냥 한량주의. 그 시대는 우리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가면 비엔나에 있는 그런 수많은 카페들이랑 그런 정말 맥시멀한 것들이랑 이런 것들의 절정이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말러는 좀 박어넣으라고 박어넣으 근데 그때 말러는 신음악을 한 사람이에요. 뉴뮤직을 그거랑 그게 아닌 음악 자꾸 아니야 그거 아니고 이거 해야 돼. 뭔가 잊어버려. 왜 자꾸 안돼. 내가 계속 얘기해야 돼. 계속 얘기할 거야. 나는 이 문제를 이 부조리를 쌩깔 수 없어. 나 계속 얘기할 거야. 그거를 끊임없이 얘기한 게 이제 말로 심포니고 그 심포니는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왜냐면 내가 싫어하는 그런 길티한 것들을 자꾸 건드리는데 그걸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죠. 그러니까 연주를 못하는 거고 그런 사상들이 이제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엔 이 말러도 곡을 평생에 걸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그러니까 장내와 뭐 말러의 워낙 세계적인 해석가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장내식의 그 장내 음악 이 음악도 첫째 악장에서는 장내 음악의 모티브가 나와요. 근데 그것도 이 전 시대는 이제 끝났고 다음 시대가 올 거야. 부활이잖아요. 장내에 대한 모티브가 계속 1, 2, 3악장에 나오고 나중에 이제 막 하고 이제 정말 탄생, 합창 이게 나오는데 그것들의 해결이 말러도 베토벤처럼 합창이 해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번에 마지막 악장이 어마어마한 합창의 해결점을 보여주는 네. 거죠. 제가 잊어버렸는데 자꾸 왜 사도래 자꾸 죄송해요. 사악장 느린 악장에서 도수 얘기했잖아요. 술이랑 비교하면서. 근데 지금 클라이맥스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제가 빼먹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인선이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저는 이제 악기하는 사람으로서 스코어를 설명해 드리면은 합창이요. 베토벤 거는 왜 약간 평이했잖아요. 멜로디가 바로 옆집으로 가고 그냥 이렇게 탁탁 줄을 맞춰서 갔으면은 말러는요 자꾸 벌어져요. 이렇게 알토하고 베이스하고 그러니까 뭐 소프라노하고 벌어지는데 8도 오케이 no problem 10도 와 감동이다 12도 이거 이상 안 하겠지. 근데 무려 16도 뛰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번지 점핑도 바이킹 타보셨나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더 높이 올라가잖아요. 더 그 바이킹 익스피리언스가 경험이 이제 곧 나옵니다. 그 클라이맥스를 들으시면 제가 나올 때 이렇게 악보를 짚어드릴게요. 음악을 그냥 영상으로 번스타인으로 봐도 될까요? 네, 좋아요. 네. 이거는 가사인데 지금 뭐 간단하게 살짝 볼까요? 이제 듣기 전에 이제 이게 합창에 대한 가사인데 사실 뭐 부활하리라 믿으라 믿음을 가져라 뭐 결국엔 사랑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약간 그런 말러가 직접 썼습니다. 네. 그거고요. 이제 영상을 그 유명한 번스타인의 영상을 혹시 그 레너드 번스타인 영화 보셨나요? 브래들리 쿠퍼가 어마어마한
그거가 이 영상을 보고 브래들리 쿠퍼가 6년을 준비했대요. 그거를. 이거 좀 딴 얘기긴 하지만 그 정도로 그 6년 준비 이 영상을 보고 노력을 한 거고 이거는 에딘버러 성당이라는 곳에서 에딘버러 합창단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같이 한 연주입니다.
볼 때마다 막 이렇게 울컥인 게 자꾸 지금도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참고 있는데 이게 약간 그 8도 16도 때문인 거죠? 예, 테크닉적으로 보면 그래요. 맞아요. 작곡 기법으로 보면은. 그리고 그 사람 목소리의 한계와 한계와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사운드의 팽창과 그거를 다 실험적으로 완전히 푸시를 해버렸어요. 제 생각인데 진짜 하늘에 닿는다고 생각하고 작곡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거를 얼마나 많이 연주하고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제가 만 5세 때부터 오케스트라는 만 9세 때부터 했거든요. 미국에서 컸으니까. 근데 말로 2번은 보러 가는 거는 한 40번, 연주한 거는 100번은 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의 연주 보는데도 저도 막 이 심장이 너무 뛰어서 이 감동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쨌든 한 번은 평생 한 번은 말로 2번 연주한다 그러면 가서 보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사랑의 해결이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이 모든 거를 언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저는 사랑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참아야 합창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참아야 합창이 되는 게 진짜 특히 이 말러와 베토벤의 음악적인 구조에서는 너무 완벽하게 들어맞는 그거 같고 그쵸.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제가 선생님한테 이 주제의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될까요? 라고 여쭤봤었으면서 얘기한 게 저는 사실 그 바그너 얘기를 너무 사실 하고 싶어가지고 네, 꼭 하세요. 바그너를 제가 바그너로 해결을 하고 싶다. 물론 다 오픈 결말이죠. 이거를 이렇게 느꼈으면 각자 알아서 해결하시면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리하르트 바그너라는 작곡가가 독일의 작곡가가 했던 말 중에 그분도 평생의 니벨룽의 반지라는 악극 우리가 말하는 악극 음악극을 만든 분인데 그 사람이 그 음악을 평생 만들면서 했던 얘기가 시와 음악이 만나면 찍고 나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시와 음악이 만나면 찍고 나온다. 그러니까 시는 말이고 음악은 뭐 운율이죠. 근데 이 텍스트나 말이나 이런 시, 언어 이런 것들은 저도 지금 말하면서 운율이 있지만 파워가 있진 않거든요. 이거에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면 음악이 붙어야 되잖아요. 붙으면 그게 힘이 생겨요. 그게 음악의 힘인 합창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결론을 너무 들을수록 더 느껴지고 실제로 바그너는 베토벤의 영향을 받았고 말러는 바그너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나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들이 실제로 살아있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상반된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반된 것들이 만나서 시와 음악이 상반된 것들 말과 음악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출산, 열매 뭐 이런 약간 그 탄생의 절정에서 울부짖음이 있고 그 울부짖음 이후에 오는 탄생 울부짖음 이후에 오는 그 해결 이런 것들이 코러스가 가진 힘이다. 그거를 우리는 이건 뭐야 이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흐름 속에 그거를 느끼면 되는 거고 그거를 400년 넘게 얘기한 게 베토벤이고 그거를 100년 넘게 얘기한 게 말러고 그걸 우리 지금도 연주하고 있고 지금도 들으면서 막 울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정말 이건 뭐 인류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너와 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의자와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해석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저도 이제 이 만나는
악보가 만나고 음악이 만나고 사람이 만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뭐야? 그래서 이 음악을 듣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그냥 사랑을 계속 해야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가족 그게 계속 공동체가 돼서 좋은 코러스가 되고 선동이 되고 그 선동이 좋은 선동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얘기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러도 그렇고 박은어도 박은어도 심장마비로 죽었거든요. 죽기 전에 그 마지막 쓴 일기에 그 여자와 사랑에 대한 구원에 대한 텍스트가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고 좀 이게 나중에 이제 막 효과적으로 나오지만 결국엔 사랑이다. 맞아요. 네, 그런 결론을 이제 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요, 이제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 연주 정말 이런 부탁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연주를 밖에서 잘 안 하시고 하시면 안 되고 저도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서 함부로 막 연주를 부탁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말러나 바그너나 뭐 베토벤이 엄청난 철학가처럼 이 사람과 인류에 대해 이렇게 했으면 그냥 우리가 진짜 그냥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선율 그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해주신다고 선생님에게 한 점. 저에게 헌정한다고요? 아, 저에게 저에게 헌정. 헌정. 네. 아 근데 이건 제목에서 그냥 나옵니다. 제 마음이 이게 엘가 사랑의 인사 무반주로 아카펠라로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고 또 긴 토크 기다려주신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